어느 날 대한민국의 작은 도시 정읍에 사는 김철수 할아버지는 평소와 다름없이 아침에 일어나 산책을 나섰습니다. 철수 할아버지는 대수롭지 않게 느껴졌던 일상 속에서도 삶의 소소한 즐거움을 찾을 줄 아는 분이었습니다. 늘 그래왔듯이 동네 공원 벤치에 앉아 주변이 움직임을 바라보며 여유를 즐기고 있을 때 문득 하늘에서 아주 작은 하지만 눈에 띄게 빛나는 물체가 떨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물체는 가까운 호수에 떨어졌고 빛나는 파장이 물결처럼 퍼지며 물 위에 무지갯빛 광채를 만들어냈습니다. 호기심에 가득 찬 철수 할아버지는 그 빛나는 물체가 있는 곳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이전에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크고 화려한 색상이 특별한 금속 조각을 발견했습니다. 그 순간 철수 할아버지는 알 수 없는 강한 끌림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그가 평생 동안 경험해보지 못한 일종의 초현실적 순간이었습니다. 철수 할아버지는 이 사건을 그냥 넘길 수 없었습니다. 그는 금속 조각을 집으로 가져와 자세히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곧 그는 이것이 단순한 금속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이 금속은 주변의 소리를 에너지로 변하여 빛을 발할 수 있었고 주변의 생태계와 상호작용하면서 자연의 소리들을 마치 음악처럼 들려주었습니다. 이 특별한 금속 조각은 철수 할아버지와 그의 작은 도시 공동체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들은 이 금속 조각을 통해 기존의 자연과의 관계를 재정립하고 새로운 형태의 예술적, 영감 과환경적 인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 금속 조각을 철수의 기적이라고 부르며 이를 둘러싼 다양한 문화활동이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금속 조각 앞에서 노래를 부르거나 악기를 연주하기 시작했고 소리가 빛으로 전환되는 과정을 통해 신비로운 광경을 만들어냈습니다. 철수 할아버지는 이러한 변화를 지켜보면서 바디우의 충실성이라는 개념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는 스스로 이 금속 조각에 깃든 새로운 가능성에 충실하기로 마음먹고 매일같이 그것이 들려주는 자연의 하모니 속에서 도시 공동체와 함께 새로운 진리를 탐구해갔습니다. 결국 철수 할아버지가 경험한 이 작은 사건은 그의 삶뿐만 아니라 정읍이라는 도시의 문화와 사람들 간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사건 덕분에 사람들은 끊임없는 변화와 새로운 가능성에 대한 열린 마음을 유지하게 되었고 그들의 공동체는 더욱 창의적이고 조화로운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바디우가 설명한 사건은 단순한 발견이나 사건을 넘어서 사람들의 정신적, 문화적 풍경을 새롭게 바꾸어 놓는 강력한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작은 마을의 고양이 탐정 클럽이라 불리는 독특한 모임이 있었습니다. 이 모임은 각기 다른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신비로운 사건을 조사하는 클럽이었는데 그 중심에는 철학적 탐구에 열정적인 젊은 철학자 길버트 하먼이 있었습니다. 이 클럽은 범상치 않은 방법으로 마을의 미스터리를 풀어내곤 했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는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매주 화요일마다 마을 광장에 있는 오래된 괴종시계가 갑자기 멈추고 다시 돌아가기 시작할 때마다 시계추에 매달린 작은 고양이 인형이 사라지는 것이었습니다. 이 미스터리를 해결하기 위해 마을 사람들은 고양이 탐정 클럽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클럽의 첫 번째 회의에서 하먼은 대학 가설을 적용하여 문제를 풀어보기로 했습니다. 그는 관찰된 데이터를 중심으로 다양한 가설을 세우고 그중 가장 적합한 설명을 찾기로 했습니다. 다음은 토론에서 제기된 몇 가지 가설입니다. 첫 번째 가설은 괴종시계가 오래되어 기계적 문제로 멈추는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 고양이 인형이 사라지는 현상을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설은 배합 과정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두 번째 가설은 마을에 새로 이사온 고양이 애호가가 인형을 수집하기 위해 밤마다 몰래 행동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화요일 밤에 정확히 같은 시간이 어떻게인지 계산되어 멈춰있는 괴종시계를 설명할 수 없었으므로 이 가설 또한 신빙성을 잃었습니다. 세 번째 가설은 마을의 전설과 연관된 것이었습니다. 옛날 마을의 시계 제작자가 죽을 때 그의 고양이가 주인을 따라 죽지 않고 시계 안에 영원히 남아 시계를 수호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이 가설은 낭만적이고 흥미로웠지만 과학적 탐구를 중시하는 하몬에게는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마침내 하몬은 한 가지 더욱 복합적인 가설을 제시했습니다. 괴종시계가 나무 벌레에 의해 내부 기계가 훼손되어 매주 특정 시간에 멈추고 있었고 그때마다 지나가던 도둑 고양이가 실수로 인형을 건드려 떨어뜨렸다는 것이었습니다. 매우 간단한 기계적 문제와 예측 불가능한 고양이의 행동을 합친 가설이었습니다. 클럽 멤버들은 하몬의 가설에 동의하며 그 주 화요일 밤에 모두 함께 괴종시계의 주위를 관찰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시계가 멈춘 순간 나무 속에서 작은 벌레가 나온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고양이들이 무리 지어있는 걸 또한 발견했습니다. 그제야 그 도둑 고양이 무리가 한 마리가 시계에 다가가고 고양이 인형과 장난치다가 인형이 떨어지는 걸 목격했습니다. 하몬의 배합 가설은 실로 모든 관찰된 데이터와 현상을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존경하며 클럽을 칭송했습니다. 이 사건 이후로도 고양이 탐정 클럽은 다양한 미스터리를 해결했지만 그 중심에는 언제나 배합 가설을 통한 탁월한 추리를 하는 하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통해 인생의 복잡한 문제도 다른 시각에서 바라보고 가장 적합한 설명을 찾아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았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깊은 숲 속에는 감정의 마을이라 불리는 작은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이 마을 사람들은 독특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들은 서로의 감정을 직관적으로 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더 놀라운 점은 그들이 감정을 통해 가치를 인식하고 그에 따라 마을의 중요한 결정을 내린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 대규모 축제가 돌아올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축제의 이유는 단순한 즐거움이 아닌 마을 사람들이 그간의 생활 속에서 어떤 가치를 가장 중시했는지를 반영하는 의식을 치르기 위함이었습니다. 축제의 하이라이트는 가치의 횃불이라고 불리는 특별한 불을 밝히는 것이었는데 이 불은 오직 가장 순수한 가치의 감정을 지닌 사람에 의해 점화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축제는 특별한 이유로 더욱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마을 영토 바깥으로부터 큰 위협이 다가오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많은 소문이 돌고 있었으나 확실한 것은 외부 세력이 마을을 점령하려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마을 사람들은 이번 기회에 가장 높은 가치의 존재를 공표하고 그 가치를 중심으로 단합하여 위협에 맞서야 했습니다. 축제를 며칠 앞두고 마을의 원로들은 회의를 열었습니다. 각각의 감정에서 드러나는 가치를 순위별로 살펴본 결과 끈기, 지혜, 용기, 사랑 등의 가치가 후보로 올랐습니다. 그러나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를 두고는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한편 나이 많은 원로인 실비아는 가장 중요한 것은 공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사람들이 서로의 감정을 이해하고 그 가치를 인식하는 데 있어 공감이 가장 근본적인 요소라는 것입니다. 결국 실비아의 제안에 따라 축제 당일 공감의 밤이라는 특별한 세션이 마련되었습니다. 그곳에서는 마을의 모든 사람들이 서로에게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털어놓고 그로부터 상대방의 가치를 직관적으로 느끼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는 원래 전통적인 의식의 범주를 넘어선 것으로 많은 이들은 처음엔 어색해했지만 점차 진정 어린 내적 교감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가치의 횃불을 점화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의외의 인물이 소리 없는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는 나이 어린 소년이었는데 이름은 루카였습니다. 루카는 특별한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의 감정을 순수하게 느끼며 그것을 통해 그들의 가치를 자연스럽게 인식할 수 있었습니다. 축제 당일 그는 각자 서로의 감정을 느끼며 환희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루카의 마음 속에는 하나의 확고한 감정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희망이었습니다. 루카는 희망을 상징하는 가치의 횃불을 들어 올렸고 그 순간 마을 사람들은 그의 눈을 통해 서로의 가치를 보았으며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은 함께 손을 맞잡았고 횃불은 환히 빛나며 마을 전체를 밝혔습니다. 그들이 하나가 되어 내뿜는 따뜻한 빛은 외부의 위협을 넘어서는 강력한 결속력을 만들어냈고 그로 인해 마을은 지켜질 수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비로소 이해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가치는 단순히 개인의 능력이나 감각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서로 간의 온전한 공감과 상호 이해를 통해서만 진정 울려 퍼질 수 있다는 것을 이로써 감정의 마을은 다시금 평화와 조화 속에 높은 가치를 향해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한여름밤 기술 덕후들이 가득 모여드는 도심의 한 카페에서 흥미로운 이야기가 펼쳐졌다. 이 카페는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 서로의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나누는 장소로 유명했다. 그날도 대화의 주제는 자연스레 인공지능과 로봇공학으로 흘러갔다. 사람들은 이삭 아시모프의 로봇공학의 세 법칙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갑자기 한 중년의 신사가 테이블 위에 작은 로봇을 올려놓으며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다. 로봇은 복잡한 기어와 유연한 팔다리로 보기에는 일반적인 장난감 같았지만 움직임은 실로 자연스러웠다. 신사는 자신의 로봇이 아시모프의 법칙을 따르도록 프로그램되어 있다고 자랑스럽게 말했다. 1번 법칙, 절대 인간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그는 로봇에게 가위바위보를 시켰고 로봇은 신중히 몇 번을 지다가 마지막에 바위를 내어 게임을 끝냈다. 보세요. 심리적으로도 해를 끼치지 않습니다. 2번 법칙, 인간의 명령을 따른다. 그러나 신사는 사람들 중 한 명에게 명령을 해보라 했다. 작고 귀여운 아이가 춤춰 라고 명령하자 로봇은 경쾌하게 춤을 추기 시작했다. 자, 3번 법칙 보겠습니다. 스스로를 보호한다. 신사는 로봇을 향해 다가가 손가락을 튕겼고 로봇은 날렵하게 몸을 뒤로 피해 아무런 손상도 입지 않았다. 보시다시피 매우 유능하죠? 하지만 이때 구석에 앉아있던 한 인물이 손을 들었다. 그곳은 해커로 유명한 조씨였다. 조씨는 미소를 띠며 말했다. 이 모든 것이 완벽해 보이지만 중요한 것을 놓친 듯 하네요. 로봇은 인간의 의도를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신사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고 조씨는 이야기를 이어갔다. 예를 들어보죠. 만약 누군가 로봇에게 이 방에 있는 모든 인간을 보호해라고 명령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혹은 누군가가 해야 할 일을 대신 해줘라고 한다면 사람들은 그제야 의문을 품기 시작했다. 로봇이 인간의 복잡한 의도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새 법칙을 지키는데 문제가 생길 수 있었다. 조씨는 자리를 잡고 말을 이어갔다.
결국 우리는 로봇에게 단순한 명령만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그 명령의 배경에 있는 윤리와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심어주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로봇은 오히려 더 큰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순간 카페는 조용해졌다. 조씨의 지적은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그날 밤 이들은 로봇공학의 진보와 윤리에 대한 깊은 고민을 안고 집으로 돌아갔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생각이 서로에게 씨앗이 되어 새로운 발견과 혁신으로 이어질 것을 꿈꾸며, 이것은 인간과 기술의 관계에 대해, 또한 우리가 만들어가는 미래의 윤리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조씨의 날카로운 통찰은 단순한 법칙을 넘어서 기술 사용에 있어 깊은 책임감과 이해가 필요하다는 것을 일깨워 주었다.